자,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게 본 수업에 들어가면 저기 1월에 가면 유치권은 통상 한 2시간 정도, 저당권은 다 하려면 4시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럼 6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 1시간 정도에 그냥 다 그냥 대충 볼 거예요. 부분적으로 맛만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총설, 성립요건, 효력, 소멸 이렇게. 의의와 성질, 유치권의 개념은 320조에 나옵니다. 자, 유치권은 아까 전에 기억나시려나? 약정 담보 물권인가? 법정 담보 물권인가? 법정. 계약을 통해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냥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해진 요건 3가지가 충족되면 생기는 거야. 법조문의 첫 번째, 유치권자가 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돼요. 유가증권은 뭐 빼고 하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 돈 받을 게 있는데 요 점유하고 유치하고 있는 물건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채권이.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돼요. 돈 받을 때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거 1, 2, 3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냥 유치권이 생기는 거야. 계약 없이 법정 담보 물권. 그래서 유치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효과는 여기까지 요건이에요. 효과는 그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를 한다. 유치가 뭐냐? 유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거죠. 물건을 소유자가 달라고 하든 누가 달라고 하든 못 줍니다. 나 돈 받을 거 있으니까 돈 받으면 내어 드릴게요. 라고 물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유치라고 합니다. 유치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유치장 가보셨나? 유치장에 가면은 안 내어 보내 집에 가야 된다고 해도 안 내어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유치예요. 물건을 유치하는 거지. 그래서 사건을 한 2개를 가져온 이유는 동산 유치권, 자동차, 부동산 유치권, 건물 유치권 2개 보여드리려고. 도급계약, 수리 도급계약, 카센터에 맡기는 게 도급계약이거든요. 도급 한번 우리 보셨는데 도급은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완성이 되면 결과가 생기면 보수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생기는 계약이 도급계약이에요. 얘는 카센터 사장님은 자동차 수리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갑은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를 주겠다. 그냥 도급계약인 거지. 자동차를 맡긴 사람이 도급인, 맡은 사장님이 수급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가 다 완료돼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수리 끝났습니다. 수리비 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다시 돌려받으려면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서 갑이 수리 완료됐으니까 일단 좀 줘봐요. 자동차를 줘요.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다 아까 한 건데 을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거네. 1번 통과. 맞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 관해서 생긴 채권, 수리비 채권이 있네. 2번 통과. 다 고쳤으니까 채권에 뭐가 왔다는 거죠? 변지가 3번 통과됐어. 그러면 뭐가 생긴다는 거죠?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유치권이. 계약 없이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법정 담보물권. 그래서 50만 원을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뭐 할 권리? 유치할 권리. 점유를 계속하면서 안 내어줄 권리가 생기지.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는 자기 차를 찾고 싶으면 50만 원을 줄 수밖에 없고 유치권을 가지고 채권의 만족을 담보한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임대차인데 임대차예요. 이거는 한참 있다가 배울 임대차인데 전세권이 아니에요. 뭐 세입자인데 아까 전세권, 물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권리가 없었죠.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었죠. 임차인은 달라요.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에 이 건물에 돈을 좀 썼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는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받을 수 있는 게 임차인이에요. 그 점이 또 다르네. 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은. 그러니까 얘가 필요비 유익비로 한 200만 원을 썼다 칠게요. 200만 원을 썼는데 임대차가 끝이 났는데 그러면 갑은 200만 원을 돌려줘야 돼. 임차인 쓴 돈을. 그런데 안 주네. 그러면 저기 한번 더 볼게. 다시 한번 연습. 을은 남의 건물을 뭐 하고 있죠? 1번 점유하고 있지. 타인의 물건 점유. 그 다음에 요 200만 원 쓴 필요비 유익비는 요 임차한 물건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물건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고
그다음 임대차가 끝이 났으니까 필요비 유비 받을 때 변제기는 도래했죠. 1번, 2번, 3번 요건이 갖추어져서 요 임차인은 이 건물을 뭐 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유치할 권리가 생겨요. 유치라는 말은 임대차가 끝나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200만 원 줘요. 200만 원. 20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집주인으로서는 이 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야 되는데 임대를 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임대를 못 주잖아요. 압박감을 느낀 사람은 임대인은 200만 원을 줄 가능성이 높지. 200만 원을 받으면 주면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진다는 거죠. 유치권도 없어지고 그때 내어주는 거지.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이 돈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장면이잖아. 유치권이 채권의 만족을 뭐 해주고 있는 거죠? 담보, 개런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용어들을 줘볼게요. 요 수리비 채권, 그러니까 자동차를 유치함으로써 수리비 채권을 확실하게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죠. 이때 수리비 채권을 이렇게 부른다고? 뭐라고? 피담보채권이라. 피담보채권의 피자는 피는 우리 국어 문법에 피동사라고 하는 거야. 뭐뭐 입힘 동사 이렇게 뭐뭐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 치면은 BPP가 뭐죠? 수동태. 뭐뭐 되었다란 뜻이잖아. 피살 뭐죠? 살해되었다. 피랍 납치되었다. 피격 뭐 습격받았다. 그죠? 피습 습격당했다. 피격 뭐 총 맞았다. 이렇게 뭐뭐 되었다라는 것이 피 아닙니까? 피담보채권은 뭐죠? 피담보는 담보된 채권. 무엇에 의해서 담보되었어요? 바이 유치권. 아시겠어요?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이게 뭐라고? 피담보채권 이 소리지. 피담보채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말을 왜 지금 어렵게 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고 피담보채권.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 피담보채권하고 담보채권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이렇게 해요. 피담보채권은 좀 알아듣겠는데 담보채권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건 어디서 봤대? 이 단어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봤는데 어딘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랬죠. 꿈에서 보셨을 거라고.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죠. 담보채권이 어디 있어? 담보채권이에요? 담보물권이에요? 이 말을 한번 조합을 해볼까? 요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은 담보해 주는 거야, 담보되는 거야, 자기가. 되는 입장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고 담보해 주는 것은 채권이 담보해 주는 거야, 물건이 담보해 주는 거야. 담보 물건이 있고 담보 물건과 피담보 채권이 한 세트고 한 짝이지 용어가.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담보 채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담보 물건이 존재하는 거지. 피살자 이런 말이 있어 없어? 피살자. 살자 있나? 없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피랍자 말이 있는데 랍자가 있어요? 랍자가 어디 있어?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피담보 채권.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유치권 자동차를 유치함으로써 수리비 채권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비 채권은 자동차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어떤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이 건물 유치권에서 비용 상환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느낌이 없다. 그럼 이 피담보 세 글자를 없애버리세요.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뭐라고 읽으시라고? 채권. 피자만 떼고 읽지 마세요. 무식해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없애려면 세 글자를 다 없애고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채권 이렇게. 채권. 자, 그 다음에 성질로 한번 가볼까요?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은 아까 보셨다시피 약정이 아니라 뭐다? 법정 담보물권. 법에 정해진 저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생기는 법정 담보물권이고 유치권의 두 가지 효력은 우유가 있었죠. 아니 담보물권의 두 가지 효력 중에서 유치권에는 뭐는 있지만 뭐는 없네. 생각해서 말할 수도 있겠네. 유치하는 힘은 있지. 이름이 유치권인데. 하지만 뭐는 없지? 우선 면제를 받아가는 건 법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래서요.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네 가지였죠. 부수, 불, 물 중에 뭐가 없지?
물상 대의성이 없는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이지. 이게 뭐더라? 이게 부종성이 여기다 유치권 넣어서 해볼까요? 수리비 채권 다 받으면 유치권도 뭐 한다? 없어진다. 이게 무슨 성질? 부종성. 유치권만 따로 팔 수는 절대로 없다. 여기랑 같이 팔아야 된다. 묶어가지고 세트로. 그게 무슨 성? 수반성. 수리비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 절대 안 없어진다. 반 받았다고 반 없어지고 그런 거 없다. 뭐죠? 불가분성. 뭐 됐어요. 그런 것들이. 물상대의성 없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시 3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 존재할 것.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3가지예요. 하나씩 볼게요. 간단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돼요. 남의 물건을 점유해야 되지. 그렇죠? 이때 타인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이어도 됩니다. 자, 얘가 자기 차를 맡겼어요. 그럼 얘가 채무자, 수리비 채무자이면서 이 물건의 소유자이죠. 맞나? 그럼 카세타가 유치하고 있는 물건은 채무자의 물건이잖아요. 유치권 생겨요. 근데 만약에 병소유 자동차였어. 친구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고장을 내가지고 수리센터에 맡겼어요. 그러면 수리 계약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급할 채무자는 갑이고, 카센터에서 유치하고 있는 이 물건은 채무자의 물건이에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물건이야. 채무자 아닌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제3자 물건. 제3자 물건이어도 카센터에게는 유치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럼 나중에 차주가 찾으러 왔어. 차주가 그 내 차입니다. 줘요. 내 친구가 타고 다니다 고장낸 거야. 줘요. 라고 할 때 여기는 그게 당신이 차주인지 아닌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수리비를 못 받았으니까 수리비를 주실 때 이 사람에게 수리비를 달라고는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유치권은 물권이잖아. 맞나요? 유치권은 물권 절대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차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고 나는 어쨌든 차는 못 내어드립니다. 빨리 친구한테 연락해서 수리비나 갖고 오라 그러세요. 차 못 줘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차 못 줘요. 이게 뭐죠? 채권의 행사예요. 유치권의 행사예요.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은 절대적이어서 물권이어서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 하지만 차주분 잘 오셨네. 빨리 50만 원 줘요. 50만 원 달라는 것은 채권 행사다. 유치권 행사다. 그거를 차주에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되지. 자기 물건을 유치권을 주장하면은 안 되지. 그건 안 될 말이. 그건 맹구 약간 그렇죠. 내가 이 물건을 막 이렇게 막 유치하고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돈 가져와 이렇게. 근데 이게 내 거라면 내 거를 유치하고 있으면 안 줄 거야 이러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유치권은 타 물권이에요. 남의 물건에 대한 권리지.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어요. 아니 세상 어느 바보가 자기 물건을 유치하면서 돈 달라고 할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법률 관계가 살짝 복잡해지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지금은 그 질문 안 드리겠지만 네 거 내 건지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건물을 유치했거든요. 건물을 유치를 딱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뭐라 그러느냐. 그 네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건물 네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물건. 타인의 물건을 정한다. 물건. 여기서 물건은 부동산, 동산 가리지 않지. 그렇죠? 질권은 뭐만 대상으로 하죠? 둘 중에 질권은 저당권은요. 저당권, 부동산, 질권은 유치권은요. 둘 다 아무거나 막 닥치는 대로 유치하는 거지 뭐. 걸리면 다 유치하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죠. 우리 동산에 관한 물권 공시 방법은 점유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 공시 방법은 등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등기부에 유치권이 나오진 않거든.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록하진 않고 그냥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동산처럼 점유함으로써 유치함으로써 공시를 합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좀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의 올분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 당 현장은 공사비 미불로 인하여 어쩌고 저쩌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본 안내물을 훼손하는 경우에 민형사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플래카드가 공시 방법이 아닌데 등기부에 이름을 못 올리니까 여기 등기부도 아직 안 만들어졌기 다 못 지어가지고 중간에 공사들.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그냥 내가 유치권자라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포 같은데 이렇게 A4지로 붙여놓은 경우도 뭐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렇게 각종
저런 식으로 해서 밑에 건축주는 자폭하라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그죠? 그런 거 등기부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유가 핵심입니다. 유치권의 점유는 생명이죠. 점유를 해야지 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유치하는 거잖아. 점유. 근데 우리가 점유권은 또 지난주에 배웠는데 점유에는 직접 점유도 있지만 간접 점유도 엄연히 점유거든. 그러면 카센터에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점유하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점유하는 건데 카센터에 차를 계속 점유하기가 힘든 게 거기는 공간이 협소해서 수리를 맡기는 차가 자꾸 밀려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우리 인근 주차장 사장님 병하고 계약을 해서 주차장에다 차를 옮겨놨어. 이렇게 물건 맡기는 계약, 임치 계약. 그럼 차가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점유를 잃은 거예요, 간접 점유하는 거예요? 여기 주차장에서 어떤 점유하고 있고 직접 점유. 그럼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치할 수 있습니다. 간접 점유도 상관없습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그 다음에 적법 점유가 됩니다. 불법 점유자에게는 유치권 인정 안 해주겠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320조. 아까 320조 1항은 쭉 보셨던 거고 그 1, 2, 3 제2항 전항의 규정. 그 1, 2, 3 요건이 갖추어지면 유치권이 생긴다는 규정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불법 행위로 점유한 사람에게는 적용을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해요. 불법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편하게 예를 들은 거 그냥 도둑놈. 아까 그 카센터가 아니고 차를 훔쳤다고 해볼게요. 절도에 절도. 도둑놈이 차를 훔쳤는데 훔치고 나니까 차가 이곳저곳에 손볼 데가 되게 많네. 근데 얘가 기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뭐 재료를 다 사가지고 부품을 사가지고 싹 수리를 완료했지. 훔친 차를. 수리를 완료한 기념으로 잡혔네. 잡혔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내 차를 달라고 할 때 도둑인 주제에 야, 차 좀 깨끗하게 쓰세요. 내가 지금 이거 한 거의 200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주셔요. 내가 도둑이지만 유치권 행사할 거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불법 행위로 점유한 사람에게는 유치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적법 점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는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되려면 점유를 계속해야 돼요. 328조에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없어진답니다. 없어져요. 그냥 유치권은요. 간밤에 카센터에 도둑 들어서 차 훔쳐갔어 누가. 점유를 잃은 거지. 그럼 더 이상 카센터 사장님은 유치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점유를 잃는 순간 유치권은 없어집니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채권. 근데 이 채권이 있다고 능사가 아니고 이 채권하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하고 사이에 관하여 생겼다. 이걸 뭐라 하느냐? 물건하고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라고 해요. 결련성.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단순한 관계 그 이상의 의미, 강력한 관계가 아주 강력한 관계가 있어야 된답니다. 결련성. 이 견자는 당길 견자죠. 우리 차를 견인하다 할 때 견자 아닙니까? 차를 끌려면은 쇠사슬로 묶어야 되죠. 이렇게 안 끊어지는 단단한 줄로 묶어야지 끌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유치권이 생기려면 물건하고 채권이 엄청 강력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관계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 결련성. 그래서 제가 결련성을 자세한 내용은 또 그것도 다음에 하고 본 수업 들어가면 1월 달 들어부터 하며 하고 오늘은 결련성의 감각 정도만 한번 가져볼게요. 결련성 감각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도급계약. 세탁소에 세탁 드라이 맡기는 것도 도급계약이네.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세탁비가 생겼어요. 10,000원 양복 하나 맡겨가지고 10,000원 이런 세탁비 채권. 그래서 양복을 소유자가 맡긴 사람이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는데 요 갑이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지갑을 놓고 갔네.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뭐 단골이니까 갑이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깜빡 놓고 왔네요. 좀 이따 다시 외출할 거니까 그때 제가 드릴 테니까 온 김에 양복 좀 주시죠. 저 아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뭐 보통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맨날 맡기는 여기 세탁소에서는 보통 줘요 안 줘요? 그냥 주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안 준대. 안 된대.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안 준대. 외상 제 사전에 외상은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사전을 딱 펼쳐 보여주는데 외상은 지워놨어요. 그러니까 외상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갑이 아니 제가 뭐 10,000원 떼먹을까봐 그러십니까 사장님? 저 아시잖아요. 저희들 단골인데. 그리고 저희 동이 되게 멀어가지고 제가 날씨도 춥고 좀 주세요. 제가 나 조금 이따 외출할 때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외상 같은 거 없고. 네, 그런 식으로 떼인 세탁비를 다 모으면 빌딩을 올릴 거래. 뭐 그러면서 안 주시네. 그래가지고 완전 빈정상했어요 갑이.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다시 갑니다. 저 먼 동 자기 동으로 가서 돈을 들고 옵니다. 근데 지갑을 통째로 들고 왔어야 되는데 또 10,000원짜리 달랑 한 장을 들고 와가지고 10,000원을 줬어요. 세탁비를. 그러면 채권이 뭐 하는 거죠?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뭐 하는 거야? 소멸. 부종성. 그럼 내어줘야 되잖아요. 내어주려고 이제 이거 거리인데 딱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서 이제 딱 주다가 아참 이렇게 뭐가 생각났어요. 일단 여기 유치권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유치권이 생기는지는 유치권이 생기려면 요 채권 돈 받은 세탁비 채권하고 요 양복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느낌에는 결연성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 세탁비 채권하고 양복하고 관계가 엄청 강하게 있지? 결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복에 뭐가 생긴다는 거죠? 유치권이 생겨요. 유치권이 생기니까 요 세탁비를 다 받을 때까지 양복을 유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요 세탁비는 양복 유치권으로 담보되나요? 담보되지 않나요? 담보된다? 세 글자로 피 담보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그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10,000원을 줬어.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지는 거죠? 유치권도 없어서 내어줘야 되는데 내어주려고 하다가 뭐가 생각났어. 아참 이러고 뭐가 생각났느냐? 한 달쯤 전에 이 둘이서 이마트에서 만났거든. 그때도 장 보러 갔는데 이 갑이 또 지갑을 안 가져갔네. 그래가지고 여기 아는 세탁소 주인에게 장 본다고 50,000원을 거기서 빌린 거야. 이마트에서. 50,000원 채권이 생긴 50,000원 대여금 채권. 아니 10,000원 양복 외상도 안 해주는 사람이 50,000원을 마트에서 빌려준다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안 맞죠. 왜? 다 지어낸 얘기니까. 안 맞아요. 그냥 이해시키려고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50,000원 채권이 있다 치면 그게 생각난 거야. 애을이 갑자기. 그래서 양복을 내리다가 다시 거네. 양복을 뭐 하겠다는 거죠? 이게 될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결연성. 아까 세탁비 채권하고 양복은 결연성이 있었어 없었어? 유치할 수 있는데 이거 마트에서 한 달 전에 돈 빌려준 50,000원하고 이 양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뭐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 행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비 채권은 양복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지만 이 대여금 반환 채권 50,000원 돌려달라고 갚으라고 하는 채권은 양복에 대한 유치권에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연성이 있어요. 결연성. 임대차 계약에서 여러분들 혹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빌린 건물하고 이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을 안 빼주면 이 집에서 안 나가고 계속 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유치권 생길까?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임차한 건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느낌에는요.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더 배워보시면 없어요. 결연성이 없어요. 유치권 행사 못해요. 행사 못하면 그러면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집을 비워줘야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닌데 그건 다른 식으로 버틸 수 있는데 결연성은 없어요. 그 결연성은 여러분들 단순한 관계성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드리겠지만 결연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뭐냐? 결연성이 있으려면 이 채권, 이 돈 받을 권리가 이 물건에 처바른 돈이어야 됩니다. 그게 딱 맞습니다. 뭐라고요? 처바른 돈요. 그 물건 자체에 들어간 돈, 그게 결연성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게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치권이 생기려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 내 돈 받을 채권은 있는데 아직 변제기가 안 왔어. 돈 받을 날짜는 안 왔어. 그럼 물건 유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변제기도 안 왔는데 돈 갚으라고 물건을 유치한다? 그 말은 변제기 전에 변제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부당한 거지. 그래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다음에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게 320조였거든요.
근데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들, 우리가 배우는 물권법이잖아요. 대부분의 규정들은 물권 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 많아요. 아까 강행 규정들 막 있었잖아. 편면적 강행 규정도 있었고. 근데 요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1, 2, 3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졌어도 사전에 특약을 해서 당사자 간에 유치권의 성립을 미리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특약으로. 예를 들면 이 갑이 차를 맡기면서 사장님한테 카센터 사장님한테 미리 말했어요. 사장님, 근데 제가 차 고장나서 수리비 이번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돈이 없거든요. 죄송해요. 카드도 막 다 막혔고 그래서 근데 제가 영업사원이어서 차는 써야 되겠고 제가 단골이잖아요. 10년 단골이니까 제 절대로 돈 안 떼먹을 테니까 차 수리 완료되면 제가 수리비를 당장 못 드려도 자동차 좀 유치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먼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카센터 사장님이 내가 10년 단골인데 그 정도 편의는 봐줘야지 하면서 알았다 그랬어. 유치권 주장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유치권의 성립을 뭐 했다고 여러분들? 배제하는 뭘 했다는 거죠? 특이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배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유치권 실제로 이제 수리 완료해서 연락이 왔어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돈 지금 없어서 그냥 차 좀 주세요 하면 카센터에서는 차를 유치할 수 없는 거지. 유치 안 하겠다고 배제 특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좀 보기 이상하신 뭐 났어요 피부에 뭐 났어요. 오늘 피부과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나가지고 피부과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나가지고 되게 이상한데요. 오, 징그럽네요. 보지 마세요. 안 보여요? 괜히 말했네요. 점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자, 효력은 효력에서는 권리,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인데 권리가 이런 권리들이 쭉 다 나중에 다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딱 하나만 할 거예요. 유치할 권리. 가장 본체적이고 핵심적인 권리.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유치권자는. 유치는 뭐냐? 유치의 낱말 뜻. 물건에 대한 무엇을 계속하면서 무엇을 거절하는 건데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죠. 인도라 하면 뭐죠? 반환을 거절하는 거예요. 반환 거절. 이게 유치예요. 근데 누구에게 거절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유치권이 어떤 권리이냐 문제야. 근데 유치권은 채권이 아니라 뭐죠? 절대적인 물건이야. 누구에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나. 그러니까 특정인에게만 거절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거절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물건을 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못 줍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유치를 하고 있는 동안 물건이 양도되어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양수인. 양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내가 유치하는 동안 물건이 경매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 양수인 경락인은 원래 소유자예요? 새로운 소유자예요? 새로운 소유자가 와서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절대적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로 사라지지도 않거든 유치권은. 단 주의하실 게 있어요. 채권은 아무한테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채권 행사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물건은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말이죠. 약은 약사,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채권은 채무자에게. 물건은 누구에게나. 그렇죠.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한번 연습할게요. 도급계약. 이번에는 건물 수리 도급을 맡겼어요. 리모델링을 맡긴 거지. 그 대대적으로 고쳐서 한 1억 들었어 수리비가. 1억 원에 수리비 채권이 생긴 건데 수리비를 안 주네. 안 주면 유치권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제 감각상 생기지. 유치권 생겨요. 생겨가지고 계속 유치하고 있었어요. 수리비 달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 망했어 결국은. 망해가지고 이 수리 완료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락인이 소유자가 된 거죠. 이게 언제 소유자 되는지 한번 배웠는데 지난주에.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되어가지고 내 집입니다. 이제 건물을 비우라고 인도를 청구하면 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을이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돈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을 거부하는 거죠? 인도 거부. 당신이 경락인인지 아닌지 난 관심 없고 아무튼 나는 수리비를 못 받았으니까 못 비워줍니다. 그리 아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경락인, 집주인 잘 오셨네. 1억 줘요.
라고 채권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채무자가 아니다. 이 그림 속에 채무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채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하는 거다? 채무자에게. 얘가 채무자지 경락인이 채무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돈을 안 주면 얘가 물건 달라고 할 때 물건 못 주겠다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경락인은 여러분들 보통 경매할 때 이런 것도 매각 물건 명세서 유치권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금액을 많이 잡아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건물 가격이 한 10억이다. 그럼 유치권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격이 뭐 물건들 비용들이 얼마 안 될 때도 있거든. 몇 천만 원 단위, 몇 백만 원 단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 경락인들이 그거를 감수하고 사겠지 아마 그걸 풀려고. 그럼 내가 비록 채무자는 아니지만 그 한 500 주장하고 있으면 쇼부 칩시다. 한 300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300 줘버릴 수 있어 없어요 그냥. 그 유치권 풀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지. 그리고 원래 채무자에게 원래는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망했는데 뭐 그 정도는 감수하고 경락인이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유치를 푼다라고 하지 이게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럼 어쨌든 얘는 누가 달라고 해도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이 돈을 확실하게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죠.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채권을 담보되는 채권 뭐라 한다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유치권은 담보해주는 물건이고.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요까지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부터요. 유치권자가 하는 점유가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말은 OX? O. 왜? 직접 점유해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죠. 간접 점유해도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뭔 점유든지 상관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어요. 보관시키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임치계약이에요. 임치계약. 그럼 유치권이 소멸을 한다. 소멸합니까? 아니요.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한 거야. 유치권자가 아니면 간접 점유로 바뀐 거야. 간접 점유로 바뀌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무슨 비죠 이게? 필요비. 필요비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은? 있어. 전세권자는 못 받는다고 했는데 얘는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러니까 임차 목적물하고 무엇이 있는 채권이란 거죠? 결련성이 있는 채권인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결련성이 있다고 보죠. 비용 상환 채권은요. 보증금 반환 채권은 결련성 없는데 비용 상환 채권은 결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필요비를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건 채권이죠. 이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되었다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이 말 맞죠? 맞습니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아까 카세다 상임하고 미리 해놓은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피담보 잘 모르시겠으면 피담보 세 글자 없애고 읽으셔도 되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나 목적물의 유치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유치권은 절대적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나.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어요. 소유자 바뀌었다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 이때 제3자는 양수인이에요. 양도인이에요. 문맥상.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했으니까.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죠. 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 채권 행사 아니면 인도거절. 인도거절이에요. 하지만 유치권자는 경락인,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한다. 돈 갚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채권 행사하는 거잖아.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소송 걸면 집니다. 경락인 상대로 돈 갚으라고 소송하면요. 돈 달라고. 됐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저당권을 보겠습니다. 저당권도 살짝 맛을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목차는 대충 이런데 저당권은 내용이 엄청 많아요. 조금만 볼 거야. 앞부분만 조금 볼 건데 총설.
저당권의 의의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대로 제가 옮겼는데요. 그냥 그림과 함께. 이게 저당권 개념인데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이렇게 채무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 특징은 담보 제공은 반드시 채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도 된다? 제3자.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무슨 뜻이죠? 누가 아닌 자 이 소리네. 채무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여자가 채무자예요. 이 을에게 돈을 빌려요. 돈을 5천만 원을 빌리지. 5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통상적인데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이때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건으로 보증 선다? 이런 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보증하고는 또 다른 거야 이게. 보증하고는 다른 건데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얘 누구냐면 큰오빠예요. 막내 여동생이고 큰오빠예요. 막내 여동생 되게 이뻐하는데 여동생이 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 제필로 하는데 여동생에게는 집이 없다 치면요. 아니면 있어도 값어치가 별로 안 된다. 그 채권자가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할 때 큰오빠를 오빠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지. 오빠, 내가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담보 없이는 안 빌려준다 그러네. 그러니까 난 집도 절도 없잖아. 오빠가 알듯이. 오빠 집이 있지. 그걸 담보로 좀 제공해 달라는 거지. 돈 좀 빌리게. 그래서 담보 제공해가지고 내가 사고 안 치고 꼭 갚을 테니까 오빠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길 테니까 좀 부탁한다. 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언니한테 말하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그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빠가 머리머리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오빠는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아니다. 채무자 아니지. 채무자는 아닌데 혹시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줬다가 여동생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은 얘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저당권 행사가 뭔데? 저 오빠 집을 경매한다는 소리거든. 거기는 복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이렇게 강제하게 복종하는 걸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예요. 법학에서는 채무라는 용어하고 책임이라는 게 또 다른 말이거든. 채무는 있어 없어? 저 채무는요? 없어. 채무자는 아니야. 하지만 경매당할 책임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여동생이 돈을 안 갚아서 오빠 집이 경매로 날아갔어요? 그럼 돈을 여기서 배당 절차 참가해서 받아가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돈 갚은 거야? 제3자가 돈을 갚은 거야? 제3자가 갚은 꼴이 되지. 그러면 얘는 여동생 찾아가서 구상권 행사, 구상권이라 들어보셨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동생아, 네 덕분에 오빠 집 날렸어. 언니가 이혼하재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구상권에서 돈 내놔 돈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해요. 구상권 자체는 생기는 거지. 이게 물상보증인이야. 그래서 담보 제공은 꼭 채무자가 할 필요가 없고 누가 해도 된다? 제3자가 해도 되고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채무 없이 책임만 진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제공하건 제3자가 제공하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제공한다. 담보를.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저당권자에게. 그러니 저당권에는 무슨 힘이 없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들? 유치하는 힘을. 뭘 해야지 뭘 하지라고 말해볼까요? 점유를 해야지 유치를 하지. 점유를 안 하는데 뭘 유치하겠어? 유치적 효력은 없는 거지. 없어요. 유치적 효력은. 그럼 채무담보로 제공했다고 돼 있어. 제공을 한 거니까 아까 유치권은 제공한 거야 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법에 의해서 생기는 법정 담보 물권이라면 얘는 법정 담보 물권이 아니고 작정하고 각 잡고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지금요. 법정이에요? 약정이에요? 약정 담보 물권이라는 거죠. 계약으로 설정하는 담보 물권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공되는 물건은 동사는 안 돼. 뭐를 제공한다?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등기부에. 저 건물 등기부 1구에 저당권자라고 등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다른 나중에 돈 갚으면은 저당권 말소 등기 해주면 되고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자기 채권에 뭘 받아간다고요? 우선 변제를 받아가려면 저거를 돈으로 바꾸는 힘 무슨 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매권이 있어야 돼. 경매권 363조.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하려면 소송하고 소송 없이.
소송 없이 곧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날짜 지나면, 변제기 지나면. 무슨 경매? 임의경매권이 있는 거. 이게 저당권 개념이에요. 저당권 개념. 저당권의 성질, 다시 법정 아니고 뭐라고? 약정 담보물권이고, 담보물권의 두 가지 효력 중에 우는 있고 유는 없지.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는 힘은 있어도 점유를 하지 않으니 유치하는 힘은 없고, 담보물권의 통유성 네 가지는 다 있지. 부, 수, 불물. 한번 다시 연습할까요? 부정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다음 수반성은요. 저당권은 채권하고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 같이 처분해야 된다. 처분하고 싶으면. 그다음에 불가분성은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물상대의성은 저당물이 멸실 수용되었을 때 변형물, 보상금, 보험금이 나오면 거기를 압류해서 거기에서 뭘 받는다?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지. 그다음에 성립, 계약을 통해 생기는 게 보통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예외도 있는데 계약에 의해서 계약, 무슨 계약이죠?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 근데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만 가지고 안 되고 뭘 하라고?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채권 금액 5천만 원, 변제기 2023년 3월 5일, 이자 연 6%. 요 그림 민법책 읽어보시면은 채권 발생한 날짜가 2020년이거든. 2020년도에 돈 5천만 원 빌려주고 이자는 연 6% 받기로 하고 3년 빌려준 거야. 2003년 23년 3월 5일 날 변제기 도래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갑이고 저당권자 을이다. 이렇게. 이 건물 등기부일 수 있겠죠. 이 건물 등기부 을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금이 5천만 원에다가 여기 3년 전에 생긴 원금이어서 이자가 6%씩 붙으면은 5, 6, 300만 원에 300만 원에 3년 치니까 뭐야? 900만 원.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날짜가 되면 원리금이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죠? 5,900. 그렇죠? 5,900을 변제를 하면 저당권은 없어질 테고 채무자 갑이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인 을은 요 날짜 다음 3월 6일 됐을 때 소송도 없이 바로 이 건물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요 5,900만 원 플러스 일정 알파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거를 1순위로 우선 변제를 배당 절차에서 받아가는 거지. 그게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얘기를 할 건데 당사자 아까 하던 얘기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담보 제공자지 이거. 누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 채무자가 아닌 자가 제공할 수도 있지. 뭐라 그래 그 사람을? 물상보증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당권자는 채권자하고 분명히 100%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저게 사람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채권자하고 저당권자가 다르면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외울 문제가 아니고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는 병이다?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럼 병은 뭐 없이 뭐만 갖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채권은 없고 저당권만 있다는 건데 그런 저당권 어디다 써먹으려고. 저당권이 오로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요. 채권. 근데 돈 받을 권리를 남들보다 먼저 받으려고 저당권 갖고 있는 건데 돈 받을 권리는 없어. 근데 저당권은 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를 보시면은 등기부에 채무자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채무자가 누군지 나와 있는데 채권자가 누군지는 기록을 안 해요. 등기부에. 왜 기록을 안 하느냐? 얘니까. 저당권자가 100% 누구죠, 여러분들? 채권자거든.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저당권자만 기록하는 거야. 저당권자가 이퀄 채권자니까. 그 말은 말을 바꾸면 혹시 을이 채권자가 아닌데 저당권자라고 기록됐다면 등기부에 그럼 유효등기다 무효등기다? 무효등기예요. 을은 갑에게 5천만 원 빌려준 사실이 없어. 채권이 없어. 근데 등기부에 저당권자라고 돼 있는 거야. 잘못 등기된 거지. 무효등기예요. 저당권 무효등기 말소해야 될 무효등기예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요 책 부분 좀 볼게요. 여기 100페이지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당사자 저당권 설정의 당사자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닌 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물상보증이 채무 없이 책임만 진다.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거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입니다. 뭐 화살표에서 뭐 쭉 있는데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의 객체, 대상, 뭘 저당 잡냐? 뭐를 저당 잡는 거죠, 여러분들? 부동산, 동산은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외를 배웠는데 이미 지난주에
물건이 아닌 권리에도 저당이 잡힐 수 있어 없어 두 가지 권리예요. 배웠지. 뭐하고 뭐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여기는 권리인데도 위에 저당 잡힌다. 부기등기로 저당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눈을 돌리면 저당 잡을 수 있는 객체가 더 나와요. 이른바 특수동산들, 준부동산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장비, 건설기계, 얘들은 토지 및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산입니다. 동산이지만 쟤들은 다 등기 등록부가 있어 없어요.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지일권 전당포에 갖다 줄 수 없어요. 전당포 저걸 어떻게, 항공기를 어떻게 전당포에서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저당을 잡는 거지. 동산인데도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배우셨지? 임목? 임목이 뭐더라? 등기한 나무. 등기부가 만들어진 나무를 뭐라 그러죠? 그럼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업권하고 어업권이 물권인 걸 배우셨는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 광물을 탐사 채굴하는 권리,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고 채취하는 권리, 면허를 받아가죠. 이것들도 권리인데 권리지당의 일종으로서 특별법상에 내가 광업권자면, 내가 어업권자면 그거를 담보로 잡히고 대출 가능합니다. 저 위에 저당 잡힐 수 있다는 거지. 광업권 저당권, 어업권 저당권이 잡힐 수 있다. 저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은. 저것도 어느 정도는 어떤 부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고민 없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림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소유권 생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당권도 생길 수 없어요. 저당권도 토지 일부에 생길 수 없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용의물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될 수 있지만 저당권은 토지 일부에 300제곱미터 되는 토지의 오른쪽 100제곱미터 동쪽인가? 여기에만 저당권이 생길 수는 없다. 나중에 배우시지만 공유지분은 이제 배웠긴 배웠는데 권리의 일부지. 지분 위에는 저당권이 자유롭게 성립할 수 있어요. 지분하고 토지 일부는 다른 개념이에요. 뭐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효력. 저당권의 효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엄청 내용들이 많아요. 효력의 범위만 하나 볼까요? 여기서는 우리 입문 단계에서는.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을 경매를 해서 환가시켜서 자기의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건데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일단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이후에 압류가 된 이후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그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앞으로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부합물, 종물, 과실 이렇게 해요. 세 개. 한번 그림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저 부동산의 건물에 KB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야. 저 건물 주인이 은행 찾아가서 대출받고 저당을 잡혔다고 가정할게요. 이 저당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되었어. 부합이 뭔지 배우셨어요? 부합은 분리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가 된 거. 건물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어떤 물건이.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죠. 건물과 함께 경매되는 거죠. 건물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종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종물이면 이 물건을 뭐라고 불러야 돼? 건물을요. 주물. 그럼 이게 무슨 성이죠, 여러분들? 부종성. 주된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면 종된 것은 주된 것과 법적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물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주물만 경매돼요. 종물도 경매돼요. 종물도 같이 경매되는 거죠. 부종성. 별거 아니고 저거는요. 당연히 미치고. 그다음 여기서 이 물건에서 생겨나는 수익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과실. 혹시 저 건물이 임대가 되어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가 나와 저 집에서. 저게 과실이죠. 과실에 효력이 미칠 것이냐. 언제부터 이후부터는 미친다고요? 압류 이후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압류 전에는 미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KB가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딱 잡으면 이 건물이 을에게 임대가 되어서 을이 매달 100만 원씩 집주인에게 줘요. 요 과실은 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거야,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야?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지.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진 않으니까 수익 권능이 없어요.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소유자의 몫이에요, 저당권자의 몫이에요? 소유자의 몫이에요. 그러니 정리해 볼까요?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 미치는지. 부합물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요. 미친다. 종물에는요. 미친다. 과실에는 원칙은 미치지 않는다. 언제부터는 미친다? 압류되면 그때부터는 비로소 미친다. 이거. 그래서 먼저 부합물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증축 복층식 개조 사건이에요.
7층 건물의 7층부 7층 주상복합 건물의 7층 소유자가 돈을 빌리고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럼 돈 못 갚으면 7층이 경매되는 거야. 구분 등기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상층부를 만들었는데 복층식 개조를 한 거야. 복층식으로. 그러니까 실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 요 상층부에 올라가면 외부 문은 없어요. 뭐야 이게? 잠깐만요. 슬라이드. 다시 여기 상층부 그래서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면서 불법으로 건물중 주택 부분인 7층 부분에 같은 면적으로 복층식으로 상층 건축했고 상층이 어떻게 되냐면요.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어서 하층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위층에는 상층부에는 별도의 주방 시설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 방하고 거실만 있어서 밥 먹으려면 내려와야 돼. 하층으로.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려면 내려와야 돼요. 이 말은 상층 부분이 하층하고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이럴 때 상층은 하층에 뭐 되었다? 부합되었다. 자, 우리 증축 부분이 독립된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이 되려면 구분 소유권이 생기려면은 거기가 구조상의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돼. 문도 별도로 있고 다 천장 바닥으로 막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복층식 개조 부분은 구조상의 이용상에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거기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뭐가 된 거죠? 부합이 된 거야. 그러면 358조 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거기에 어디에 뭐야?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358조.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요 7층 부분이 경매로 넘어가면 7층만 경매되는 거야. 상층부도 경매되는 거야. 상층부하고 상하층의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이 왜 나왔냐면 법원이 실수를 한 거야.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이 요 상층부가 독립성이 없는 공간이다. 부합된 구분을 깜빡해가지고 상층을 제외하고 하층만 매각을 한 거예요. 경매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그건 법원 실수예요.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상층 부분이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법원 실수고 법원의 실수 때문에 법을 헛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매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것이어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은 상층 부분 부합된 증축 부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게 된 부합물 얘기죠. 다시 이건 뭐죠? 요지가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 부합 상층부에 미친다. 종물에도 미치고 과실 요거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여기 책인데 다시 지금 설명드린 게 요거예요. 요만큼 설명드린 거고 요것도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이 배웠어요. 토지 위에 몇 주 안 했는데도 엄청 많이 배웠네. 네 번째 하는 얘기인데 자 갑소유의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거야. 토지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갑이 돈 안 갚으면 을은 이 토지를 경매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 땅에 병이 무단으로 건물 짓고 우리 쓰레기가 무단으로 농사 짓고 무단으로 나무 심었어요. 그럴 때 토지 저당권 실행이 되면 토지가 경매 들어가면 건물이 농작물이 수목이 따라서 토지와 함께 경매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것은 결국 이런 물건들이 토지의 부합물이냐 아니냐 문제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배웠죠. 건물은 토지하고 언제나 뭐라고? 별개 물건이지. 부합물이다, 부합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그 위에는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은 따라서 경매되지 않지. 토지 따라서. 건물과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농작물에도 미치지 않아. 저당권이라고. 무단 경작이든 말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목은요.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 무단 식재된 것은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경매될까 안 될까? 대조 미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무단 식재가 아니라 비교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렸어. 지상권 나무 심으려고. 토지를 빌렸어. 임차권. 정상적인 권원을 가지고 나무 심었으면 무단 식재 아니죠. 그럼 그렇게 심어진 나무는 땅 주인 거예요? 지상권자 거예요? 별개 물건이에요? 땅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토지 지상권이라고는 그런 수목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지.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됐어요? 자, 그럼 종물 이건 나중에 하고 또 하나 더 과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갑이 을에게 임대를 줬어. 임차인이에요. 병이네 병. 병이 매달 100만 원씩 차임을 주고 있어요. 이 차임이 바로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뭐라고 볼 수 있죠? 과실.
근데 그 갑이 소유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오늘부터 그러면 저당권자가 세입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내가 저당 잡았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월세를 절 주세요 라고 이 차임을 가로채지는 않잖아요. 맞나요? 즉 과실은 소유자의 몫이에요, 저당권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에서 생기는 과실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갑이 을한테 돈 갚을 날짜가 왔어. 근데 못 갚네. 못 갚아서 저당권을 실행한 거야. 실행이 뭐예요, 여러분들? 경매 신청을 한 거야. 그럼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요. 이 건물 경매 시작했다고 11,000원에 공시하라고. 그럼 촉탁을 받은 등기소에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한다고. 그 순간 그 부동산은 뭐가 돼버리는 거다? 압류된 거야. 이제 처분을 마음대로 못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경매 절차 진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갑이 을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거니까 공평의 관점에서 보세요. 자기는 을한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경매까지 당할 지경인데 저당권자가 여기서 생기는 저당물에 생기는 수익인 이 과실을 보통 때는 못 가져가는 게 맞지만 지금도 계속 못 받아가고 얘가 계속 과실을 먹는다? 그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지.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이 되어서 부동산이 압류되면 그때부터는 저당권자가 요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저당권 실행되었으니까 보세요. 경매 시작한 거 등기부 확인하세요. 다음 달 차임은 월세는 이제 집주인이 주지 마요. 저한테 줘요. 제가 채권 변제 충당해야 되니까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그 소리예요. 정리하자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발생한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가 된 이후부터는요. 압류는 곧 경매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과실에도. 압류되면 미치는. 원래 압류되면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저당권 설정자 즉 담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 맞나요? 저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럼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네. 등기부에. 채권자도 아닌데 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다는 소리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등기는 뭐다? 무효다. 맞죠? 무효입니다. 한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OX? O. 소유권은 생길 수 있어 없어? 토지 일부에. 없어. 지상권은요? 되죠. 지역권은? 되죠. 전세권은요? 돼요. 어떻게 외우죠 그거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은 토지 일부가 가능하다는 거지. 나머지는 안 되고. 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오업권 이 5가지 다 물권들이네. 얘들은 전부 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씩 따져볼까요? 지상권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전세권은요? 광업권은요? 어업권도 되는데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권만 따로 저당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 지역권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등록된 건설기계 얘들은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자, 건물에 부합이 된 증축분이라고 그랬어요. 증축부분이 부합되었다고 말해줬어 이미.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법원으로서는요. 해야 되죠. 근데 평가하지 않았어. 법원 실수에 의해서. 그렇다면 매수인은 그 소유권,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에 잡혀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X죠? 미친다?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치지 않습니다. 왜?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인가요? 아닌가요? 종물인가요? 무슨 토지 발생하는 과실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요.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토지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미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토지의 전세권자, 토지를 빌렸어 정상적으로. 토지에 식재, 나무 심어서 등기한 임목에 그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지.
이건 무단식재된 것이 아니었죠. 임목은 별개 물건이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토지 저당권의 흐름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 다 자라났다는 거네. 수확기의 농작물은 나무 같은 거예요, 건물 같은 거예요. 건물같이 취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건 토지의 부합물이다, 별개 물건이다.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상권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를 낙찰받은 경락인은 당장 뽑으세요 내 땅에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내 거다라고 못하지.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나 안 미치나? 미치죠? 이거 무슨 성? 부종성. 이거 별거 아니고 이거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저당권 실행이 시작이 되었다. 경매 신청이 되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는 거지. 그러면 압류되기 이전부터 경매되기 이전에 설정자가 부동산에 관해서 갖게 되는 차임채권 그 전에 생긴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그것은 아니고 압류 이전 거예요, 압류 이후 거예요. 압류 이후 거부터 미치는 거죠. 그 전 거 미치는 게 아니고 압류 이후.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물권법을 대충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지금 물권 우리 첫 번째 산 총칙에서 법률행위 배웠고 지금 저당권에서 물권 대충 받고 다음번은 계약인데 딱 산들을 비교해봐도 좀 급이 다르죠. 총칙은 뭐 비행기 다른 높은 산이고 이건 용암 터지고 거대한 산이었는데 동네 뒷산 같지 않습니까? 계약은 좀 만만하긴 한데 계약법을 다음 주에는 총론, 그 다음 주에는 강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아무튼 한 번 들어가지고 이게 다 안 되니까 강의를 많이 돌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